깊은 밤, 도시의 불빛마저 잠든 시간. 고요를 깨고 한 저택에 경찰차가 들이닥칩니다.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푸른색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고 익숙한 고요함 속에 날카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그림자. 최고 재벌 그룹의 외동딸이자 촉망받는 상속인이었던 민세영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일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한 통의 익명 제보였습니다. 20xx년 5월 15일 새벽 2시 17분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한밤중에 정적을 갈랐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인 성진그룹 위 외동딸 민세영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고자는 그녀가 자신의 고급 저택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죠. 신고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베테랑 형사 김준영 경위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문턱을 넘는 순간 싸늘하고 섬뜩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과 고가의 예술품들로 가득 찬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깊은 절망과 의문스러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현장은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한 밀실 상태였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고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인들이 노린 완벽한 위장이었을까요? 김준영 경위는 침실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침대 맡에는 명품 가구와 화려한 장식품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떤 값비싼 물건들도 민세영 씨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 같았죠. 앤티크 테이블 위에는 빈 수면제 통과 함께 정교하게 접힌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염증과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김경희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리된 현장, 그리고 보통의 자살 사건에서 발견되는 흐트러진 모습과는 다른 정돈된 분위기. 심지어 유서의 문체마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타인의 개입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온 그의 경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은 김준영 경위를 필두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보존과 증거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식반은 시신 주변의 미세 증거물 채취에 집중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하나, 섬유 조각 등 어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죠. 동시에 강력반 형사들은 저택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에 나섰습니다. 민세영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고 사건 당일 저택을 드나든 인물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민세영 씨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재산 관계, 연인 관계, 사업상의 갈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망을 좁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의 심층적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민세영 씨의 약혼자이자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2세인 이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충격과 슬픔에 잠긴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슬픔보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영이는 평소에도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몇 번이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 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달랬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더 옆에서 잘 지켜봐 줬어야 했는데 제가 불찰했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나는 듯했지만
김경희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차가운 불안감이 엿보였던 거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그의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를 받은 인물은 민세영 씨의 수행비서인 박민지 씨였습니다. 그녀는 민세영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인물이자 그녀의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관리했던 최측근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진술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울먹였습니다. 대표님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인한 분으로 보였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여린 분이셨어요. 최근 들어 부쩍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몇 번이나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세영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언뜻 스치는 강렬한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듯한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김경희는 이도현 씨와 박민지 씨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우울증이라는 키워드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민세영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경희는 그들의 진술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점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살이라는 결론으로 수사 방향을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는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를 쫓는 것이 경찰 수사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사팀은 민세영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여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최근 통화 기록,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SNS 활동 기록,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까지 복원하여 그녀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재정 상태와 주변 인물들과의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재벌가 상속인이기에 거액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내부의 분쟁,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꼼꼼히 파헤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마침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당일 새벽 민세영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알 수 없는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통화 시간은 약 10분으로 짧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발신지가 놀랍게도 그녀의 약혼자 이도현 씨의 회사 사무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도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새벽 내내 자신의 고급 저택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도현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준영 경위는 즉시 이도현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재조사를 시작하며 김경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 사망 당일 새벽 1시 30분경부터 10분간 민세영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도현 씨 회사 사무실로 발신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분명히 집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거짓 진술은 수사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이도현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동공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밑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세영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회사로 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급한 일인지는 자세히 말 안 했지만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잠시 회사에 들러서 통화만 하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는 변명하듯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새벽 늦게 급하게 회사로 호출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고 통화만 했다. 그리고 그 후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다. 앞선 진술과 극명하게 모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경희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과 함께 미세한 동요를 읽었습니다. 민세영 씨가 이도현 씨에게 새벽에 급하게 전화해서 회사로 와달라고 했다고요? 그렇다면 왜 만나지 않고 굳이 통화만 했습니까? 그리고 이도현 씨는 왜 처음에 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했죠? 이도현 씨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경희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추궁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도현 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그게 세영이가 만나자고는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사실대로 말 못했고요.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김경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누가 봐도 수상했으며 죄를 숨기려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법의학 감정 결과에서도 의미심장한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민세영 씨의 위 내용물에서 일반적인 수면제와는 다른 성분의 흔적이 미량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성분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강력한 신경 안정제의 일종으로 주로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었습니다. 또한 시신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그녀가 수면제를 복용하기 전 누군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자살로는 볼 수 없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위님, 사망자의 손목 안쪽에서 얕은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팔뚝에는 미세한 압박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일반적인 자살과는 다른 점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사망 직전 몸부림친 흔적과 외력에 의한 미세 손상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식반 소속 수사관의 상세한 보고는 김경희의 강렬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자살 위장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경희는 이도현 씨의 거짓말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박민지 비서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경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박 비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지 씨, 민세영 씨는 사망 당일 새벽 이도현 씨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씨는 새벽에 회사에 갔고요. 하지만 이도현 씨는 민세영 씨를 만나지 않고 통화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박민지 씨는 이 사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박민지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렸고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경희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죄책감과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느라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민지 씨, 솔직하게 말하세요. 민세영 씨가 사망하기 직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김경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박 비서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의 설득에 결국 박 비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새벽에 대표님이 이도현 씨를 회사로 부르신 건 맞아요. 대표님은 이도현 씨가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충격적인 배신감에 휩싸여 이도현 씨를 추궁하려고 급하게 부른 거였어요. 이도현 씨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도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정말 격렬하게 다투셨어요. 대표님이 이도현 씨에게 화를 내면서 결혼을 파기하겠다고 소리쳤고, 이도현 씨는 대표님을 말리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말하기가. 박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도현 씨가 대표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했어요. 대표님은 평소에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죠. 그리고 대표님이 약효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도현 씨가 유서를 쓰도록 강요했어요. 제게 대표님 대신 유서를 대필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끔찍하게 협박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민지 비서의 진술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도현 씨가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는 민세영 씨를 살해하고 교묘하게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는 이 모든 끔찍한 범죄 과정의 방관자이자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김경희는 박 비서의 상세한 진술을 토대로 이도현 씨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자살 사건의 재조사가 아닌 완벽하게 위장된 살인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찰의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 절차가 있었기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재벌가 상속인의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치부될 뻔했지만 김준영 경위의 예리한 직감과 끈질긴 수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과 법의학 감정이라는 최첨단 과학적인 증거들이 결합되어 어두운 진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만 거짓 진술은 결국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첫 연락부터 조사 과정, 그리고 증거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벌가 상속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은폐 시도가 얽힌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준영 경위는 박 비서의 진술을 확보한 후 즉시 이도현 씨를 체포하고 그의 저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곧이어 이도현 씨는 검찰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송치될 것이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세영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이로써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부패한 단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의의 실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